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비용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선체 인양 비용 등을 포함해서 3,70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맞불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인양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결정하기도 전에 인양 비용부터 먼저 공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과 구조 비용으로 1,854억 원이 지출됐고 앞으로 선체 인양 비용 등 총 3,694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추정 비용을 언급했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당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 해운과 유병원 일가 등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술 검토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거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부는 오늘 밝힌 내용에 관해서는 산출 기준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앞으로 들어갈 비용 3,7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선체 인양 비용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미리 밝히면서도 변동이 가능하고 또 정확한 기술 검토 결과는 이번 달 말에 가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05억 원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밝히라, 이렇게 거듭된 요구가 있었는데 해수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정확한 뭔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상 상태나 기술적 불확실성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지방비 209억 원에 대해서도요,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임금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는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 협의체 회의였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라는 건요,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모두 찾아내서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저항이나 국민적인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합산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 재산세 과세 표준액 합산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오늘 독립기구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네. 국회에서는 수정하지 않겠다. 국회 수정 권한 포기죠. 네. 이거 합의했다는데 모처럼 잘한 일 같으네. 네, 모처럼 잘한 일인데요. 과연 네. 이게 실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군요. 네, 예. 가봐야 알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를 하고요. 예.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조정은 워낙 사활이 걸린 사안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국회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거구 조정에 나선 것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헌재는 지역 선거구의 최대 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능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이 오늘 오후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결렬을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오늘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노총에서 얘기하는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대략 이런 겁니다.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무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것, 이런 5가지를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야권에서는 기술적으로 청문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어제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증폭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식 절차를 마쳤으니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절차를 밟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 박종철 사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초 박종철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6,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실상 열람을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이 경과 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민자 사업 한국판 뉴딜 정책을 민자 사업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가 오늘 내놓은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은 한마디로 민간 자본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정부는 위험을 줄여주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 대상 시설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 도입되는 위험 분담형과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은 종전의 수익형 민자 사업보다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새 방식이 도입되면 재정 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상수관망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서울 경전철 사업 등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자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제도 수정, 민간 투자 대상 확대 등도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셈법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조기 집행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재정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 8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자 사업이 재정 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면서도 과도한 민간의 수익은 제한해서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시각이 낙관적이지 않느냐,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주춤했던 산업 생산이 반등하는 등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특히 저유가와 주택과 주식 시장의 회복,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등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산시장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측의 시각이 낙관론에 흐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는 기재부의 낙관론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KDI 측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주요 생산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등 아직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도 오늘 한국과 일본은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도 떨어져서 가파른 생산인구 감소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생산율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정부의 전망과 국내외 기관들이 경기 전반이 사실상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요. 특히 이 대기업의 고용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CEO 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274곳 계열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네. 이들 기업의 2014년 말 기준 전체 직원 수는 102만 3,574명으로 전년보다 1.3%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전년도 고용 증가율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네. 문제는 계약직 직원 증가율이 정규직보다 무려 4배나 높아서 고용의 질도 현저히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직 직원 비중이 92.6%에서 92.4%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룹별로는 신세계, 현대차, 현대백화점이 5%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해 톱스 1위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과 동부는 고용 감소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이 1%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실제로 고용이 안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료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30대 그룹의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이라고 큰 회사가 있죠. 네. 네. 현대제철이 대규모 합병을 결정했습니까? 예, 현대제철이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어 합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서 현대하이스코어 합병안을 결의했는데요. 오는 5월 28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2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 철강 부분은 원래 현대제철이 열연 강판을 만들면 현대하이스코어가 이를 가공해서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제조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지난해 1월 현대하이스코어의 냉연 사업 부문을 합병함으로써 생산 공정을 일원한 일관제철소의 외형을 갖추게 돼 현대하이스코어의 나머지 사업 부분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바 있습니다. 네. 합병 형식은 현대제철이 신주를 발행해서 현대하이스코 주식 1주당 현대제철 주식 0.8577주를 현대하이스코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결의에 따라 자산 규모 31조 원, 매출 20조 원 규모의 거대 철강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11개국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해외 공장 인근에 냉연 강판을 가공하는 스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강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흑인을 상대로 한 백인 경찰관의 총격이 이어져서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비무장 상태로 달아나는 흑인을 사살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서 시끄럽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 노스턴시에서 벌어졌는데요. 네. 그 50살 흑인 월터 라머 스콧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등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백인 경찰관 토머스 슬레이저는 스콧을 전기 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콧이 달아나자 실탄을 무려 8발 쐈습니다. 쓰러진 스콧에게 다가가서 수갑부터 채웠고 동료 경찰관은 여유롭게 총상 개수를 셌습니다. 네. 백인 경찰관은 스콧이 자신의 전기 충격기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찍은 동영상이 공개돼서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흑인 운전자에게 총을 마구 쏜 백인 경찰관과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백인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미국 흑인 사회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쪽으로 가보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어설프게 서민 흉내를 내다가 아주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 영국 가정의 식탁에 늘 놓여있는 그 포크와 나이프가 방정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 6일 캐머런 총리는 영국 남부의 한 유권자 집 가든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는데요. 네. 그 일반 가정에서 캐주얼한 옷차림에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으로 이른바 보통 사람 이미지를 강조하려던 겁니다. 네. 그 보통은 손으로 들고 먹는 핫도그를 포크와 나이프로 우아하게 썰어 먹는 장면이 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핫도그가 방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핫도그가 방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사진이 공개되자 그 SNS는 뭐 좀 어떻게 표현하면 난리가 났다, 뭐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이런 글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이 핫도그를 포크와 나이프로 먹냐? 네. 미안하지만 포크와 나이프로 핫도그를 먹는 사람에게는 표를 못 주겠다. 또 오늘의 뉴스, 캐머런 총리는 핫도그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런 반응은 캐머런 총리가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먼 상류층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 왕족 후손인 증권 중개인 아들로 태어나서 명문 이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에서 학위를 땄고요. 네. 특히 대학생 시절에 고위층 자제 비공식 클럽인 악명 높은 벌링든 클럽에 소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1939년에는 조지 6세 영국 국왕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왕비가 포크와 나이프로 핫도그를 먹었고요. 지난해 뉴욕에서는 그 드블라지오 미국 뉴욕 시장이 포크로 피자를 먹어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자, 아이비리그라고 하면은 미국 동부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을 일컫지 않습니까? 네, 많은 고교생들 선망의 대상이 된 그 학교들인데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 그런데 이 8개 대학에 모두 합격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국제 뉴스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다른 나라 얘기지만 대단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주인공은 나이지리아 출신 17살 남학생 헤럴드 에케입니다. 네. 8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 하버드를 포함해서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외에도 MIT와 존스 호킨스대 등 지원한 13개 명문 대학 모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신경외과 의사가 꿈인데요. 헤럴드는 모든 학교에서 자신을 받아들인 사실이 놀랍다면서 예일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논술이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요. 헤럴드는 뿌리채 뽑혔다가 옮겨진 나무처럼 새로운 나라에서 겪어야 했던 정체성 혼란의 극복담을 이 논술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그 범인이 오늘 오전에 검거됐죠. 시화호 인근의 토막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지 3일 만입니다. 피의자가 중국 동포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시화호 토막 살인범이 검거가 됐는데 경찰이 아주 수사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 범인 검거하는 시기가 상당히 2, 3일뿐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중국 동포이기는 하지만 이 피해자의 그 지문이 그 외국인 출입국 기록조회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원 특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그 아내가 4, 5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실은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점에 상당히 의심을 품고서 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행적 수사라든가 그 정황적인 뭐 잠복 등을 하고 있던 차에 네. 이제 6일 오전에 주변에 있는 옥상에 이 사체 일부 버리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머지 이제 사체 일부를 나중에 버렸나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체를 훼손하고 나서 한꺼번에 다 갖다 버리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잘게 좀 작은 부피로 됐는데 네. 이것을 옮기는데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나누어서 분산적으로 이제 버리는 이 상황에서 그 봉투를 경찰이 확보를 하고 국가서에 의뢰를 했더니 그 사체의 일부의 DNA가 일치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범인을 검거를 하다 보니까 네. 범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잡힌 거나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부인을 하지 못하고 네. 바로 자백을 해서 이 사건을 경결지을 수 있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될지 어찌 모르겠다 해도 또 버리려고 이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네네. 이제 이 경찰에서는 포착을 해가지고 틀림없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로군요. 근데 네, 그때 아주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직장에 또 나갔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예. 평상시와 달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 주변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여러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번 범인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로서 직장도 출근하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의자는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것을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가정폭력의 연장성 상에서 배우자 살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상당 기간 아무래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네. 축적되어 있는 가정 내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의 그 촉발 요인으로 끔찍한 가학행위로까지 연결됐는데 네. 즉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른바 표현적 동기라고 얘기하죠. 예. 즉 내가 인간적인 모멸을 받았다든가 예. 감정적인 손상을 받았다든가 라고 하는 가정폭력의 한 연장성 상에서 이 부인을 살해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우발적이라고만 하기보다는 무언가에 쌓인 게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런데요, 좀 궁금한 것은 살인도 살인인데 말이죠. 이게 시신을 이렇게 토막내는 까닭이 뭡니까? 이게 요새 심심찮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일단 그 살해를 종료하고 나서는 네. 사실은 범인의 입장에서 바로 본인의 앞에 사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사체를 내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일단은 부피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체를 훼손하게 되고 네. 훼손한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빨리 이제 유기를 시켜야 되니까 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안 보이게 하는, 즉 사체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훼손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편도 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나의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네. 이 사람의 생체 정보를 완전히 은닉시키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사체에 대한 은닉, 훼손, 그다음에 인멸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런데 시화호 이 토막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쪽이 버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작년 3월에도 시화로 매립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자꾸 거기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 사체를 유기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특히 이동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시화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 평택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그 국도가 연결되는데 아주 핵심 요소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곳으로 이동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네. 지리적 장소의 그 용이성 예. 그리고 요 시화호 자체만으로 봐서도 그 방조제의 그 길이가 12km나 이렇게 긴데 네. 여기에 사체를 은닉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쉽고 또 그 위치 자체가 위에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뭐 버린다거나 이런 데 상당히 그 용이하다.
바꿔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사체를 이동해서 유기하는데 유리하고 아주 쉬운 장소 때문에 네. 이것이 많이 택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중국 동포 아닙니까? 네네. 이 중국 동포 사이의 살인 사건이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오원춘 사건, 또 지난해 말에는 박춘풍 사건,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서 5개월이 채 안 됐는데 네.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큰 뜻을 봤을 때는 네. 이 중국 동포 이제 외국인이 국내의 주류 사회에 문화적 동화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일정한 그 갈등이 범죄로 연결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쪽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뭐 취약한 이와 같은 면, 그래서 사회적 연대감이라든가 유대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범죄로 연결된다고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분들이 그 본토에서 거주했던 그 문화적 특성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뭐 농경 문화적 특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국내보다는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제 쉽게 그 사용을 하는 이런 경향이 그 있어서 네. 갈등이 생긴 경우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이제 칼이 사용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끔찍한 이와 같은 그 사체 유기 행위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은 일단 살해를 하고 나서는 완전 범죄를 그 상정을 하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체를 훼손을 해서 버리게 되면 내 범죄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국내 과학수사의 수준은 이를테면 CCTV라든가 또는 그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 본국에 있는 그 과학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은데 그것에 대한 이제 오판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요약하면 그 문화적 동화의 그 실패 그리고 끔찍한 범죄 이유는 국내 과학수사 수준 자체를 다소 폄하한 이와 같은 두 가지가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자꾸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말이죠. 네. 이웅혁 교수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이게 또 네. 다른 형편이 아주 이렇게 고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이게 아주 학습 효과가 생길까 봐서 말이죠.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되죠. 그렇죠. 이것은 뭐 일부의 네. 중국 동포나 외국인의 뭐 일부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른바 그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그 외국인 혐오증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동포들이 국내 사회에 초기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네. 뭐 문화적 동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 외사 경찰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많이 배치를 해서 소위 사회적 이방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요즘 그 경기 남부지방에서 이 강력범죄가 자꾸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수원, 화성, 이렇게 시와요 근처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특별히 의미를 두고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특정 지역에 범죄가 빈발하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예를 들면은 전입, 출입 자체가 너무 자유롭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사를 많이 가는 이와 같은 동네에서 사회적 구조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향상시키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경찰력의 증가도 한번 고려를 해 봄직한데 네. 사실은 경찰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범죄율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의 근본 사회에 정착을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테마를 찾아서 경찰관들이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테마 중심의 어떤 경찰 활동 같은 거 네. 이것이 단순히 그 인력을 증가하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좀 확보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자꾸 일어나면 안 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세문안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 서울청 사거리 방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지나실 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성수분기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계속해서 군자교에서 녹천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구간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종로 외곽 쪽으로는 종로 2가에서 신설동역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 신촌로 상황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외곽 쪽으로 아현교차로 부근 이대역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지고 있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죠.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인데요. 2460님께서는 노인 복지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제도를 없애는 건 지도층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3141번님께서는요. 아이들은 무료 급식도 가려서 하는데 노인 무료 승차도 당연히 가려서 해야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네, 매주 수요일은 새 남자의 정치 수다를 꾸며보죠.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인데요. 6305번님.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에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유임승차로 바꾼들 그분들의 지하철 유임, 지하철 유임? 어떻게 쓰셨는지 잘 안 보이네요.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만 나빠질 뿐이죠.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9034번님께서는 노인 무임승차는 젊은 이용자들과 불화의 원인이며 노인 공경이 안 되는 원인도 된다고 봅니다. 당당히 요금 내고 대우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요즘 이 4.29 재보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건 내일부터 아마 후보 정식으로 등록을 하나 보던데 맞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등록을 그렇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며칠 지나서부터 아마 시작하죠. 며칠 지나서부터 시작하죠. 바로가 아니고. 네. 지금 재보선이 전국 4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4군데밖에 안 되는데도 온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 내년 총선 직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수도권이 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 선거까지 분위기가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년 총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부 좀 풍향기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집중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근데 큰 틀에 있어서 선거 판세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선거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이제 첫째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 선거 구도 자체가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지금 치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 그다음에 노동당, 정의당, 또 지난번에 이제 통진당 소속, 무소속 출마한 이제 이 후보들, 그다음에 정동영, 천정배라고 하는 또 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던 유력 인사들까지 이렇게 이제 무소속 대열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야권이 최소한 한 5분 내지 6분 한 상태에서 여당과 이렇게 여당 후보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분리 이렇게 분할이 된 상태에서는 여당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나,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내놓다 보면 아마 여권 후보들이 적게는 한 8%에서 많게는 한 15, 20%까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고요. 특별한 아마 상황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저 변호사님이 뭐 선거가 4군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래 시끄러우냐 말씀하셨는데 정책 경쟁으로 시끄러운 건 좋죠. 근데 갑자기 동교동계 동작동 국립묘지에 화요일마다 동교동계 가신들이 모여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념하는데 뭐 동교동계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해서 지난번 3년 전 대선을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사실은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가지고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대선 공약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른바 단일화 프레임으로 선거의 거의 한 5분의 4를 탕진했지 않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친노 대 동교동 마음 얻어야 된다고 온뉴스에.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정말 좀 큰일이다 이게. 선거에 집중, 그러니까 정당은 원론적으로 후보를 공천하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선당 우사가 웬 말이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후진적 프레임 속에서 야권이 아직도 뭔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기고 지고는 둘째 치고 당력을 집중해서 자당 후보를 홍보하고 자당의 정책을 홍보해서 당선시키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 후보 등록일인데 새누리당은 뭐 개파 갈등이 있다가도 선거 앞두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쟁 앞두고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정상적인 전쟁이 되겠냐.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들이 표를 줄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뭐 김경민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야당이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가 가겠습니까? 여당이 유리한 것이죠. 그럼 어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당이 4군데를 다 싹쓸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최소한 3군데. 최소한 3군데. 네, 3군데고요. 이제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되느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다. 예, 그 게임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도권 3군데는 다 여권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싹쓸이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전패하느냐 아니면 한석을 건지느냐 이제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 선거가 그 새누리당이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프로기사들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둬서 이기는 경우는 10판에 한 판도 안 된답니다. 상대 실수 때문에 이기는데 최근에는 계속 상대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건데. 박상원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야권 분열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권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인데 그 상황 하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방금 박상원 소장님께서 말한 대로 서로 지금 이 친노계와 또 동교동계가 이거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사정을 가지고 각자 야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힘겨루기가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길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내년 총선에 이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어떤 본인 좌파 세력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가야겠다. 선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아마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더 길게 보고 내년 총선에 공천에서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이 꼼수들이 다 숨어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들이 다들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저 문제가 핵심인데. 예. 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표됐을 때 개파의 기억제도 없애겠다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개파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너금은 본인이 지분을 챙기겠다보다는 항상 주류 60% 비주류 40%씩 나눠왔던 것이 정치판의 관행이었다. 그걸 지키면 문제가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40%는 소위 동교동 지분을 내놔라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건너금이 한참 정치활동할 때는 그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걸 한 번에 불식할 수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양당 후보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 문제를 지금 야권이 진보적인 야권이 새누리당보다 선도적 입장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개파의 기억제도 못 나오겠다 하면 차라리 야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에 제안을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개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렇죠? 정치개혁의 본질은 뺀 상태에서 80 넘은 노인이 6대4의 얘기를 하니 그러면 당장 젊은이나 국민들은 그럼 호남 민심을 팔아서 40% 지분받겠다는 얘기냐. 당장 불쌍한 분들은 호남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선거구제 문제도 야권이 이니시티브를 못 가진 상태에서 지분 나누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참 갈 길이 멀다 이래 보는 거죠.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될 때 당내 공약사항이 뭐냐면 공천을 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그렇죠. 본인은 공천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당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지금 이렇게 후보 뽑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두 분 다 당대표가 됐으면 사실은 양당 협의를 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도 보면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의견 수렴하겠다 그러면 의원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희석돼 버렸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의견 수렴하겠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한 얘기도 당대표들이 빨리 지키도록 좀 언론에서 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공천,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독일처럼 이 공천의 과정, 이 사람을 왜 공천하게 됐는지 그 기본 자료는 좀 연구 보존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홈페이지라든지 민간인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 자료 보존을 어떤 정당법에 좀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 과정 같은 경우 특히 보면 결국은 위에서 당대표가 찍은 사람들이 비례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당대표에 의한 사천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개파에 의한 나눠먹기고 이런 건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비례대표가 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당에서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 선거구 획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 그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가 360명으로 국회에 늘리자. 네. 이렇게 이 청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엊그제죠. 400명 네. 늘리는 발언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네.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지금 정개특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불합치 결정 내는 건 강제조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3대1, 2대1로 바꾸는 문제는 강제조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게 있죠. 300명인데 그중에서 비례를 100명으로 하자. 네.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자. 이건 권고안입니다. 비례와 지역을 1대2로 그렇죠. 하자. 1대2로 하자. 이 네. 권고안인데 심상정안 따로 있는 게 심상정 원내대표는 숫자를 늘리자. 이 얘기인데 심상정 의원은 기존에 이 주장을 해왔는데 갑자기 정책 매니페스토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400석 얘기를 꺼냈는데 물론 뒤에 이제 농담입니다 하셨지만 농담할 건 아닌 것 같고 미국이 70만 명당 하원 의원이 한 명인데 100년 동안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적으로 보면 조직 생활 해본 사람 다 압니다. 어떤 부서가 있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고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정말 죽겠습니다. 김경민 검사장님 우리 검사 2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고려해보자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성적도 꽁치, 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정원 늘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번 들어서 그 국정조사 문제 한번 보더라도
국정원 댓글 문제, 세월호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보고서한장 채택 못 해놓고 숫자를 늘려달라, 티오 늘려달라.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진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의원이 400명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실수가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이완구 여론조사 하자. 이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파의 기억자도 없애겠다. 6개월 지났는데 개파 그대로 닫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400명 늘리자. 이건 정말 좀 한참 잘못 짚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늘리자고요? 예. 일단 정치학회에서 올 연초에 한국 정치학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정치학회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정치학회 회장부터 시작해갖고 몇 명이 현재의 숫자로는 조금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 16만 명당 지금 국회의원 1명 정도 꼴이랍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5만 명이나 6만 명에 1명 정도여서 조금 보면 좀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연방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정부에서 사실은 어떤 형벌 입법권도 있고 주 정부의 수사권 재판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걸 어떤 수평적으로 지금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금 좀 소위원회로 가서 이 청문회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의정 활동에 열심히 매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쫓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조사해 보셨어요? 대체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그렇고. 조사해보나 마나 다 알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이 비례대표 숫자를 좀 이렇게 좀 늘리는 것은 확실히 좀 필요한 방향이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지금 심상정 의원안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비례대표를 조금 늘리는 추세로 지금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는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전혀 일단 뭐 그 정치학자들 얘기는 책에 있는 이야기고 국민들이 동의해 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숫자 이야기인데 정치학자들 얘기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400명을 늘린다면 이 제안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프로 구단들을 보면 연봉을 딱 그 셀러리 갭이라고 딱 정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연봉을 딱 정해 가지고 그 연봉 안에서 400명 한 500명 심상정 의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알아서 해라. 특권도 특권도 다 내려놓고 뭐 1억 2천만 원 받는데 월급을 깎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 재설 깎기를 해서 늘리면 그거는 그때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래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400명 늘리자는 문제는 문재인 대표 야당 130석 이상 가진 제1야당 대표로서는 좀 경솔했다. 좀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설사 정치학자들이 많이 설득이 있다 하더라도 정교특위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부분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국민적 동의가 생겼을 때 정원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이 판에 지금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합당한 얘기는 아니었죠. 정치학자들이 이제 외국하고 인구 비례 숫자를 따져보고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까 어느 분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 사람들은 저 국회의원 수가 많아도 싸움박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날에는 사람만 늘리려면 싸움박지 벌떡할 텐데 무슨 사람을 늘리느냐. 그래서 290만 명인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400명 되면 정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게 의사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같은 데 하면 청문위원들이 여야 합쳐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인사청문회 할 때도 지금 끼어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거든요. 한 사람한테 질문할 시간도 몇 분도 안 줘요. 몇 분도 안 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핵심을 한 여당 야당 이렇게 팩트 파인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씩 묶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조사 청문을 하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좀 유식한 척하면 헌팅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치는 갈등의 제도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알파요 오메가죠. 근데 청문제도나 국정조사 제도조차도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과음 지르고 해프닝 생기고. 아니 야당도 여당도 이 사람 질문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보면 자기 당끼리 협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킬 정치력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400명으로 늘리자. 이건 적절하지는 그런데 않다. 그건 이제 선거구제 개편하고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좀 바꾸자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의 제안 아닙니까? 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2대1 구조로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역구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정치학자 쪽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 얘기가 돌고 도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그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2대1, 3대1 임급 편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300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보도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제3기구에서 맡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했답니다. 이 제3기구에서 결정되면 수정 권한을 포기하겠다. 상당히 진일보한. 근데 문제는 그 지켜질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역대 지금 뭐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구제 문제는 현역 의원들이 거의 뭐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것처럼 절규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가 날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무조건 재3기관에 맡겨서 따르겠다. 근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 정도까지 합의를 했다면 공언을 했다면 그건 또 지키지 않으면 아마 문매 맞을 거요. 뭐 그렇다면 상당히 진일보한 우리가 항상 얘기해왔던 제3기관 국회와 관계없는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되는 데 따르겠다면 더 이상 시급할 건 없죠. 사실은. 잘하는 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제3기구의 위원장 하시죠. 싹둑싹둑 싸르셔가지고 변호사님 하시면 싹둑싹둑 싸르셔가지고 변호사님 실무자로 끼워주시면 복사하겠습니다. 정치 수다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지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변화할 건가?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좀 뭔가 이 하나 이벤트가 지나면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적인 측면에서. 변화보다는 뭐 이게 어떤 결과는 새누리당이 뭐 크게 뭐 변화할 건 없는 것 같고 야권의 이제 이 고질적 문제가 또 한 번 노출이 되는 개판 문제. 그래서 내년 4월 큰 이제 정말 대선당으로 큰 게 총선 아닙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시간이 뭐 1년도 안 남게 되는데 그 안에 과연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수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권에 네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야권이 구조적으로 내재한 이 숙제를 과연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러니까 야권의 숙제가 훨씬 많이 주어지는 보궐선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양당제 체제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파괴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파괴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양당 과점 체제를 즐기고 있는 양당이 지금 즐기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 않을 거다. 셀프 개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집권을 희망한다면 결국은 이 다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야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범야권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노출이 되는데 그럼 이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수습책이나 해법을 내놓느냐를 가지고 본인이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고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즐긴다고 하는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그냥 이 제1야당이라는 그 자체를 즐기는 이 구도로 갈 것인지 그게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늘 정치 개혁을 주장하는 운동가로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의 양당 체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더 국민의 의사들이 반영이 되는 다당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도 동의하는 것이 메뉴가 짜장면집, 짬뽕집밖에 없으면 스파게티 먹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허가가 그 레스토랑이 허가가 나게끔 햄버거집도 있어야 되고요. 햄버거집도 있어야 캐머런 총리가 햄버거를 포크로 라이프로 먹었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한 대로 석패율제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다당제가 아마 좀 도입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공간관 미디어 소장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에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서울시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을 꼽히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0477번님, 무임승차를 안 한다고 적자 규모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141번님, 노인복지도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공짜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젊은이들의 희생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휴대전화 끝자리 2460번님께 주간 경향을, 9034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김지훈,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